강의 시작해 볼까요? 일단 그 교재 머릿말 좀 잠깐 보세요. 그 시험 범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6개월 전 안에 판례는 이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23년도 이제 6월까지 보통 이제 12월 달에 교수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시니까 이제 23년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출제일 기준으로 6개월 전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그 통상적으로 6월 달 판례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실린 거는 이제 대법원이 뭐 한 달에 판례를 여러 번 선고를 하니까 그 교재 뭐 출간일 때문에 6월 15일까지, 그러니까 23년도 6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는 이제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교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월 20일하고 6월 29일 날 대법원이 이제 민사 관련해서 이제 또 했는데, 그건 오늘 자료 하나 나갔죠. 자료가 오늘 2개 나갔는데, 그 자료 중에서 요거 판례 자료요. 그 뭐 강의 자료 2라고 되어 있는 요 자료가 그 이제 그 6월 20일하고 6월 29일 날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선고된 건 모두 수록이 됐어요, 교재에. 그 작년에는 그냥 판례 공부만 해가지고 나중에 2달치를 따로 했는데, 그것도 뭐 따로 듣기도 뭐 하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어찌됐건 6월 15일까지는 교재 수록이 됐고, 그 이후에 6월 20일, 6월 29일 날 선고된 거는 이제 자료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료는 그 자료 그 첫 번째 그 판례 번호 뒤에 보면 39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요 이제 교재 페이지니까 요거는 이제 교재에 끼워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요 자료는 39페이지 일단 끼워 두시고, 그래서 저기 상법까지 해서 다 집어넣은 거니까. 특히 또 뭐 상법 관련해서 6월 29일 날 굉장히 중요한 판례도 나와가지고, 이건 뭐 내년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료 이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양이 뭐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판례 뭐 이제 근데 뭐 상법까지 집행법 등기법 다 집어넣어서 또 민사 판례는 최근 3개년은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뭐 그렇게 많다고 뭐 그 뭐 상대적 개념인데,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뭐 강의에서 썼지만 50%를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판례 보면 이제 그 뭐 자료도 그렇지만 판례 이렇게 제가 뭐 어떤 판례가 있어, 판례 번호 있고 뭐 판결유지에서 1번 하면 이렇게 이제 꺾은 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판시 사항인데, 그러니까 판시 사항 중에서 어떤 거는 판시 사항으로 나중에 이제 객관식 같은 건 판시 사항에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판시 사항을 안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도 나갈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판시 사항도 예전에 그 제가 그 뭐야 초창기 교재에는 이걸 뺐거든요. 분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뭐 저기 그때 합격하신 분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스터디하면서 이거 따로 정리했다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서 한번 집어넣었는데, 이 판시사항만 한 100페이지가 돼요. 페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판시사항을 잘 정리하면 한 100페이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 판례 다 집어넣어서 또 중복되는 건 제 나름대로 뺐지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미처 못 뺀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중복되는 판례들도 있고 이 책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쟁점들이 다시 판시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읽고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이제 양적으로 한 50% 정도, 양적 질적으로 한 50%가 줄 거예요. 그럼 한 뭐 150에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질적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여야지, 물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강의 통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막판에 뭐 11월, 12월 때 갖고 뭐 얇은 무슨 학교 특강이니 뭐 이런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험에 붙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주관식 시험들이 포함된 과목들이 어려운 게,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객관식 같은 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관식은 아니에요. 주관식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주관식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딱 시험 보면 매개 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비중이 클 것 같아도 뭐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배점이 더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은 한 질적으로 한 반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뭐 수업 내내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판례는 뭐 시험 범위까지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뭐 대부분 종합반이시니까 이제 진모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진모 선택형 책이, 저는 이제 별도로 선택형 책을 내니까 그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의 이제 최신 판례까지 중에서 이제 중요 판례,
중요 판례는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뭐 100% 여기 있는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 또 선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 판례가 선택형 교재에 이제 선택형 교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복습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책 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버겁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선택형 교재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최근 판례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뭐 사례형이랑 기록형 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중요한 판례들 같은 경우는 문제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문제로. 그러니까 사례형이나 기록형이 나올 만한 것들은 출제하고. 그래서 올해 뭐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올린 자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똑같이 나온 판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물론 뭐 기록형에 냈는데 그게 사례형에 나오거나 사례형에 냈는데 뭐 기록형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사례형에 내 가지고 그 일부 면제가 그 연대채무 일부 면제 사례형에 냈는데 그건 기록형에 그 당해 년도에 기록형이 나왔잖아요. 금액까지 똑같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뭐 선택형도 마찬가지지만 사례 기록형도 두 가지로 해서 뭐 최신 판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 뭐예요? 최근 출제 경향이 그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호사 시험 민사법에 총 한 17 문제로 따지면 17문제에서 뭐 거의 이제 뭐 대충 보면 한 17문제에서 뭐 20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문제로 따지면 그럼 그 문제의 반 이상 그냥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모르면 그냥 아예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이제 판례 일반 법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1순환도 그랬지만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 첨삭반 4순환 같은 경우에 문제 구성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그대로 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시험에서 매년 적중이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실력을 묻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본 실력을 묻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 실력을 묻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제 암기장이 어느 정도 사례로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1순환 때 이제 그걸 공부하신 거고 그다음 최신 판례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도별 모의고사 그게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연습 뭐 나중에 시험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매년 좀 이게 조그만 변화 한 10% 20%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제가 그 머릿말을 썼지만 이제 공보 불개제 뭐 미간행 판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이 한 달에 판례를 여러 개를 선고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재판 연구관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뭐 판시상 판결 요지를 정리해가지고 법원 공보, 그러니까 법원 공보가 아시다시피 매달 1일하고 이제 15일에 이제 법원 공보가 이제 그 공개가 되죠. 그럼 이제 대법원이 선고하는 모든 판례가 법원 공보에 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서 계속 반복되는 판례들은 또 실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립된 법리가 아니어서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 사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 일반 법리에 안 맞는 그런 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공보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보에 기재가 되지 않는 판례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공보에 기재되지 않은 판례들이 옛날에 그 다른 시험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변시도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이제 선택형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시험 봤던 선택형에 두 문항이 나왔어요. 두 문항이. 그러니까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공보 불개제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판례를 못 봤으면은 맞추기 어려운 지문이 이제 그걸 기준해서 두 문제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기 객관식 70문제니까 뭐 7호 35 거의 한 300개 지문이 넘잖아요. 뭐 300개 지문 중에 뭐 두 문항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공보 불개제 중에서 제가 다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그 판례를 안 보면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양이 뭐 작년 그 뭐 양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정리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문을 뭐 이렇게 객관식 푸실 때 읽는데 이 문제 1번 지문을 모르는 판례란 말이죠. 그럼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 뭐 운 좋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이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적중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 중에 3문제를 적중했다. 그래서 30% 적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문제를 적중해서 내가 풀어본 문제면 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례 아까 얘기한 대로 17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가 그대로 내가 시험 밥은 뭐
진모나 전범에서 풀어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풀고 다른 데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모든 문제를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특징이 이제 공보불개지 판례도 나와서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약해가지고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공보불개지 또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로 드린 판례들 중에서도 이제 보통 그 공보에 선고되고 한 두 달 뒤에 실리는데 그럼 6월달 판례, 6월달 지금 이 자료로 나간 판례들은 뭐 한 8월이나 9월달 공보에 실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자료 중에서 안 실리는 판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보불개제로 빠지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올해는 객관식 문제 중에서 두 문항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출제 경향이 앞으로 지속될 거고 이게 이제 다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끝물에서도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까지 시험 범위인데 제가 그 뭐 그 해설 달면서도 그 얘기 썼고 했지만 이제 그러면 올해 23년 1월 시험이면 22년 6월 판례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22년 6월 판례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민사법은 보통 보면은 뭐 한 3월 4월 그러니까 2월 3월 요 정도까지가 판례들인데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22년 9월 판례예요. 제가 뭐 이제 실어놨고 거기도 표시해놨지만 그러니까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22년 9월 판례, 그러니까 판례 법리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탁자로부터 등기받은 자가 실목법 4조 사망의 제3자 아니지만 실부합이다. 그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 사실관계, 그 판례 법리를 물으면서 사실관계를 9월달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는 법리 뭐 답의 일반 법리들은 다 이제 기존의 판례 법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관계가 문제 사실관계가 뭐 시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슷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 사실관계 같은 거를 최신 판례들을 저기 인용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반영을 해서 하반기 판례들도 다 봐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시간상 이제 집무 문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첨삭반 사순환 같은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간 제가 드리는 자료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 제가 써놓은 게 그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 머릿말에 그 첫 번째 보면 판시사항을 정리했는데 판시사항으로 마무리를 정리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판시사항을 안 봐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뭐 판결 이유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 이제 사실관계도 교수님들이 판례 사실관계를 많이 변형하시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그렇지만 각주에 정리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주에 정리된 내용 중에서도 한 번 읽고 안 봐도 되는 것도 있고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제가 필요하니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페이지 늘리려고 정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당연히 뭐 비교 판례 관련 판례도 관련해서 우리가 뭐 민사법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비슷한 사실관계 같은데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각주에다가 변시만 실어놨고, 그러니까 변모까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선택형은 변시에 출제된 것들 각주에다가 원문을 실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례형과 기록형에 나온 것은 변시 변모를 다 표시해놨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강약 조절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네 번째 뭐 표준 판례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표준 판례도 뭐 로스쿨 교수님들이 전부 다 참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표준 판례라고 해봤자 뭐 이제 그 뭐예요 뭐 기존에 있는 판례들 그대로니까 뭐 특별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표준 판례 뭐라고 한 건 뭐 표시는 해놨으니까 참고상 보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보 불개제 판례가 최근에 이제 출제되고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없는 걸 막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저 나름대로 머리 아프게 고민해가지고 정선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요 교재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 뭐 오전 오후 두 타임에서 힘들고 하시겠지만 이제 질적은 한 50%는 줄 거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한 6시 전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저녁 드시고 공부할 때 2시간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잖아요. 그럼 한 40페이지 정도씩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그 1시간에 40페이지씩 읽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건 뭐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시간에 40페이지씩 읽어가지고 오전 거 1시간, 그다음 오후 거 1시간에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끝나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중간에 하루 쉴까, 뭐 오후 타임 한 타임 뺄까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느니 뭐 크게 저기 뭐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까지 나가고 그다음 금요일 날 종강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종합반들은 동영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민법만 들으세요. 민법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여러분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뭐 민소상법까지 다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이제 그 동영상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 타임 두 타임씩 내가지고 좀 뭐 배속을 좀 빨리 해가지고 이제 쭉 들으시면은 분명히 들었던 강의인데 처음 듣는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집중력 때문에 놓치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 민소상법은 다음 주에 주말에 또 열어달라서 들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틈틈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칠판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어떤 과목이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읽고 이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찾아보고 발췌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지 뭐 요번 주에는 내가 뭐 맞춰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진도에 쭉 맞춰서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꿔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그 요수나 끝나고 또 8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면 뭐 진모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공부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뭐 잠을 줄이든가 뭐 주말에 뭐 쉬는 날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이거 뭐 밀렸으니까는 판례 강의 나중에 동영상을 듣고 뭐 이제 밀린 것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막판에 도저히 못 봐요. 그래서 매년 제가 저번에도 저 기록형 강의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때쯤 되면 이제 뭐 판례 강의 같은 거 뭐 작년에도 들었으니까 뭐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최근 올해 또 이제 그 1년 동안에 추가된 거만 들으면 되니까 나 밀린 거 하고 나중에 동영상 듣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럼 거의 80~90%못 들어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저녁 때 딱 2시간만 복습하고 그러니까 1시간씩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복습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그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거 메꾸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몰아가지고 이제 민법 한번 듣고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민소상법 동영상 듣고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을 해서 제가 머리만 써놨지만 한 10번씩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 판례는 기존에 있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하다고요. 근데 최근 판례들은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세상이 복잡하니까 판례도 뭐 생전 처음 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 새로운 판시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관계 판시사항 판결 요지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돼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식은 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만 보는 시험 같으면 그냥 열심히 동영상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 이렇게 계속 듣고 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내게 되지 않으면 바로 직전에 보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에서 낸다고 해도 주관식 시험 보면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49%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51% 채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그 판례 자료는 계속 끼워서 제가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39페이지 끼워놓고 이제 이건 뭐 계속 끼워놓고 이제 다니시면 되고 또 한 장짜리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판서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판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보완해야 될 거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끼워 넣을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피를 해서 하고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리할 부분들은 이제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 오전 오후 강의해서 요 한 장이니까 뭐 하루에 뭐 많아야 한 장, 2장 정도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강의도 그렇지만 강의 듣고 이제 뭐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책에다 직접 쓰는 게 낫지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서 붙이면 그것도 짐이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양이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막 끼워 넣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책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벌어지고 하면 이 책이 이제 접히지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양이 줄고 해야 되니까 뭐 가필 같은 것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그 옆에다 책 여백에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뭐 자꾸 뭘 잘라서 붙이고 이러면 그거 자체도 이제 페이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료도 이제 복습할 때 뭐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필을 해서 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자료 뒷부분에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뭐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필기가 좀 많고 해가지고 이제 매년 뭐 그런 말씀들 하셔서 이제 올해 암기장 강의부터 그걸 했었는데 제가 판서하는 것을 이제
그 저 필기하시는 분이 해서 정리해가지고 저기 오늘 당장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이제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뭐 필기하는 거 못 따라올 것 같으면 강의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 제가 저 칠판에 판사하는 거는 이제 판사 저 뭐야 필기하시는 분이 필기해서 내일 자료로 드릴 거예요. 매일 이제 오늘 강의 건 내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그림 같은 거 뭐 그릴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재에다 직접 그려가지고 양을 자꾸 이제 뭐 자꾸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료가 자꾸 갈수록 줄어야 돼요.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갈수록 자료가 늘어나거나 뭐 새로운 자료를 자꾸 보던가 그동안 보던 거 다 엎어버리고 뭐 새로운 자료 구하고 뭐 학교 특강이니 뭐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자꾸 구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붙을 것 같으면 뭐 저기 뭐야 1월 달부터 그걸 보지 왜 두꺼운 책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매년 그런데 이제 한 11월, 12월 때 되면 꼭 한두 분씩 연락하셔가지고 최신 판례 중에서 별표 친 것만 보면 안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황 자체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 서로 얘기 안 하도록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예.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챙길 때마다 이 별표를 아예 통으로 빼버릴까 그냥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별표 쳐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별표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잘 아는 거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면 당연히 나오면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잘 모르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등기법 해가지고 6조에서 뭐 등기 기재하면 소급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걸 누가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제자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내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리 맥시멈 잡아봤자 선택 사례 기록 다 합쳐봤자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다 틀려도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 등기법 6조 같은 거 잘 못 써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만 열심히 봐도 충분해요.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소화 못해도 뭐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나온 김에 얘기 말씀드리니까 매년 보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익명조합 상법에서 그거 제가 작년 사수한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명조합 중요하니까 봐라 그랬는데 안 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안 본 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또 그 각 대학 로스쿨 2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25개 미사법 교수님들 제가 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하고 뭐 세미나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판단하에서 익명조합도 중요해서 내가 됐으니까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강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듣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의심하면은 강의를 안 들으면 되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의심을 하냐 말이죠. 내 말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초기 기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죠. 사법시험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사실 2차 뭐 7, 8번씩 분들도 많았잖아요.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로스쿨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나올 거라 그러면 뭐 뒤에 앉아가지고 에이 설마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그때 오해인가 그때 상법에서 이익배당에서 부당이득 그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시험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해 판례가 또 그 소멸시효 관련해서 나와서 나중에 그 진모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또 중요해졌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뭐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익명조합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중요하다고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그걸 뭐 무시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까지 왜 정리해놨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뭐 공부하는데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물론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에 뭐 아무리 적게 봐도 한 130%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100% 소화를 못해도 합격하는 데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가 뭐 100리터다. 그럼 내가 딱 100리터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50리터는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야지 중간에 흘리는 거 포함해가지고 채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가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법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뭐 어렵고 하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고의 체계가 딱 막혀가지고 본인한테 안 좋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판서 같은 거 잘 못 따라올 것 같으면, 판서하다가 이제 저 강의 내용 놓칠 것 같으면 판서 자료 내일부터 드릴 테니까 그건 좀 그렇게 활용하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렇게 좀 가고, 자, 진도를 나가보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자료 옆에다 두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판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지워드릴 테니까 일단 4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X표를 해놓으시고, 세 번째 판례에서 보면 이제 사정 변경 원칙, 그래서 그 오늘 자료 1페이지에 그 한 장짜리 자료에 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뭐 갑과 을의 어떤 법률 관계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그래서 계약이 이제 성립된 후에, 그럼 뭐 이제 주관식에서 항상 보면 주관식의 그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계약의 성립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켜 가지고, 계약의 효과를 소멸을 주장해서 뭐예요?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반환 청구. 자기가 준 거를.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형 중에서 뭐 매수인이 소위등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준 걸 돌려달라, 뭐 계약이 소멸됐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돌려달라,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립된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하는 법률관계 등이 이제 그 민사법의 법률관계에서 하나의 그 사례 형태를 추구하고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무효 취소 해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립된 계약에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 저기 그 최근 판례에서 뭐 기존에 있었던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행위기초론, 행위기초론 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행위기초론에서 생략된 말은 그 필기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그 한 장짜리에. 그래서 법률행위 기초죠. 법률행위 기초. 그래서 법률행위 기초가 됐던 사정이 변경됐을 때,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중에 불이익을 입을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계약의 효과의 소멸을 주장하겠죠. 소멸. 그럼 이제 행위기초론에서 두 가지가 이제 객관적 행위기초론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행위기초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객관적 행위기초론이 뭐예요? 사정 변경 원칙이잖아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행위기초론은 쌍방에 공통하는 이제 동기착오. 그래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사정 변경, 즉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 갑은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 효과는 뭐예요? 이제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관계면 해지권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이거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통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도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스크린할 때. 그 다음에 쌍방의 공통한 동기착오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취소권이죠. 취소권. 그러니까 착오 취소니까 뭐예요? 109조의 취소권이죠. 109조. 그 제가 별표도 쳐놨지만 쌍방의 공통한 동기착오 나오면은 이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109조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례 문제 풀 때 이 쟁점 목차를 통으로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목차를 빼먹으면 객관식 한 3-4문제 틀리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목차 누락이 없어야 되죠. 주관식에서는. 그래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 하여간 착오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109조 검토한다. 그 뭐예요? 중요 부분 중과시잖아요. 중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주관식은 내가 그 흰 백지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목차를 자꾸 외워야 돼요. 객관식이 나온 지문 보고 읽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객관식 나오면 틀린 상황 없는데 주관식에서는 거 맞출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여간 착오 취소 나오면 무조건 중요 부분 중과실 검토해야죠. 그래서 뭐 최근 판례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 변경은 뭐예요? 객관적 사정 변경이잖아요. 객관적 사정 변경. 그래서 객관적 사정 변경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다른 시험 문제 객관식에 뭐 주관적 사정 변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의미들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정 변경이고 그다음 뭐예요? 행위 기초론이니까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죠. 따라서 객관적 사정 변경이어도 계약의 기초가 안 됐다면 그때는 뭐예요? 해제권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뭐 2007년도 판례가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거. 자, 그래서 그 프린트 한 장짜리에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 한 장짜리 맨 위에 보면 법률의 기초론. 그래서 제목에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청구 원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행위 기초론은 사정 변경 원칙인데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뭐예요?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 변경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관식 답안지에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로. 그래서 행위기초론이니까. 그럼 화살표 뒤에 효과는 뭐예요? 해제권, 계속적 계약관계면 해지권이고. 그다음 주관적 행위기초론 쌍방 공통 동기착오고 이건 백구조 취소권이니까 반드시 백구조 요건을 검토하고 그 백구조 요건은 뒤에 의사표시 파트에서 나올 거고요. 그 맨 밑에 제가 표로도 정리해놨죠. 입준생님. 그건 좀 이따 보실 거고. 자, 그래서 교재로 오셔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제 뭐 밑보 이주의라 이런 건 뭐 읽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의 측은 뭐예요? 맨 마지막 줄 추상적 규범이잖아요. 뭐 이거 있었던 판례들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전 변경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 변경 원칙의 일반 규정은 없지만 개별적 규정들은 다 있고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 다 기존에 봤던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었고 그다음 유지하는 것이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등등일 때는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사정 변경 원칙의 개념이면서 뭐예요?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면 요건이 되는 거죠. 요건을 붙이면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 무슨 사정이에요? 객관적 사정이죠. 그래서 성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에요. 따라서 기초로 삼지 않는 사정이나 또는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이거는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합리적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견했다면 이렇게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뭐예요?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걸 예견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아까 그 왼쪽 편에 첫 번째 판례에서 뭐 추가됐던 내용들이에요. 뭐 경제 상황 등의 변동 등으로 어쩌고 해서 하면은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아까 왼쪽 편에 첫 번째 판례를 지우시라고 한 게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 판례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주 1번에 내려가 보세요. 각주 1번도 뭐 최근 판례인데 요 판례도 뭐 앞에 일반론은 똑같아서 그냥 사실관계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 1번에 보면 을이 이제 갑에 이제 견본주택을 지으려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 자꾸 반복해 놓으면 이제 뭐 주관식도 그렇고 뭐 이 사실관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객관식에서도 요즘은 뭐 사실관계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객관식 지문으로 내시잖아요. 요즘에 출제 경향이. 그래서 각주 1번 보세요. 갑의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 목적으로 임대인들과 토지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 사항으로서 목적을 명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자체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통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못 짓게 한 거잖아요. 그럼 토지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 뭐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반환 이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이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뭐예요? 반려 처분했잖아요.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럼 임대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이거잖아요. 이제 기록형 같은 데 나오면 을을 상대로 내가 이제 뭐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했는데 반려 처분 나서 안 됐다. 그러니까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이거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해지권 주장해야 되겠죠. 그럼 근거가 뭐예요? 사정 변경했다는 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구 취지야 뭐 1억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청구 원인의 사정 변경했다는 계약 해지를 이제 이렇게 이론 구성하는 거죠.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그래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밑줄 친 부분에 견본주택 건축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식의 뭐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요건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명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서 갑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하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갑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그래서 이제 갑이 그럼 뭐예요? 갑이 의뢰인이 돼가지고 기록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페이지 마지막 판례 이런 거는 뭐 객관식으로도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외국적 그 요지를 보시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될 외국 법규 그건 법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기만 밑줄 쳐두세요.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에 따라 해석 적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외국 법규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외국 간수법으로 가고 관수법 없으면 맨 밑에 조리죠. 외국 조리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조리는 그 보편타당한 인간의 법칙을 말하기 때문에 외국 관수법은 있어도 외국 조리는 없잖아요. 조리는 그냥 일반 조리죠. 그 정도만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자꾸 읽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메뉴에 그 파란색 부분 판시사항 보세요. 소유권의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그 일반론은 뭐 그 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건데 그럼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 인도 청구가 뭐예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 표시에서 소유권의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 거기까지만 밑줄 쳐두시고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건은 이것도 기존에 있는 판례가 반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권리 행사하거나 그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이익과 손해를 비교 형량해서 권리 행사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이 익히게 한다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권리남용이 된다. 근데 이런 건 뭐 주관식에 내기 좀 그렇잖아요. 사례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객관식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원이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밑줄 친 것처럼 소유권에 의한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들은 결국은 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게 밑줄 친 부분 뒤에 나오잖아요. 그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종합적 고려 판단한다는 건데 당연히. 근데 뭐 이런 걸 틀리게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1년도 12월 판결은 그 프린트를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강행 규정과 금반원 이 법리는 아시는데 이제 그 예외 또 예외를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잖아요. 선행행위가 뭐예요? 강행 규정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강행 규정 위반하면 효과는 무효잖아요. 무효. 근데 그와 이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죠. 그래서 선행행위와 모순된다면 이게 뭐예요? 후행행위가 오히려 강행 규정에 그래서 강행 규정에 부합한다는 거잖아요. 부합.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가 되겠죠. 유효. 그래서 이제 그 후행행위가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후행행위를 이제 신의칙 위반 신의칙 중에서 뭐예요? 금반원. 그래서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인 금반원 위반이라고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후행행위가 그 금반원 위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선행행위가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강행규정 위반의 선행행위가 그래서 선행행위가 존속하는 선행행위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후행행위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면 따라서 선행행위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요 강행규정 위반을 이렇게 강행규정을 이렇게 잠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이거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와 모순되는 이거 선행행위 무효인데요 주장하면 이걸 배척을 시켜버리면 이게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강행규정 다 이렇게 잠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거 됐었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 후행행위가 즉 후행행위가 오히려 유효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만이. 그래서 그런 판례는 올해 육모 기록형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뭐예요? 미성년자가 뭐 물건 산 다음에 나 미성년자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 2007년도 판례 올해 6월 모의고사 기록형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미성년자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얘기한 다음에 후행행위로서 취소하는 거 이거는 이제 후행행위가 오히려 적법하니까 신의칙 위반 아니다라는 판례고 올해 뭐 육모에도 기록형에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원칙은 신의칙 위반 아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판례들이 이 예외를 묻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에서 이 예외까지 이걸 다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자료 한 장짜리에 1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죠. 강행 규정과 금반원. 지금 말씀드린 게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자, 원칙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선행행위가 있고 이와 모순되는 후행위가 있을 때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하잖아요. 따라서 후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 부분을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자, 신의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하고 그게 뭔지는 이제 교재에서 보실 거고 그다음에 신의칙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후행행위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두 개의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예외사안 1번이라고 해놓은 제가 2016-7975가 이제 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판례 길게 돼 있는 걸 제가 압축해서 줄여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더 압축해서 여러분들의 용어로
그 나중에 복습할 때 그 6페이지 옆에다가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서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회사하고 이제 그 뭐야 임금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임금 협상하면서 이제 정기 상여금, 노동법 하시는 분들은 뭐 했겠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뭐예요? 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대우판례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기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 임금을 정했어요. 통상 임금을 산정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근로기준법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근로기준법 위반해 가니까 당연히 그 후에 이렇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계약을 이제 근로자들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후행행위에서 이제 정기 상여금 또 포함해서 그래서 정기 상여금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보수 청구를 한 거예요. 보수 청구. 그럼 이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선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근기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인데 이걸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후행행위가 오히려 적법할 거 아니에요. 후행행위가. 그럼 이제 원칙대로 가면은 이 근로자들의 이제 정기상여금 포함해서 보수 달라라는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안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게 되면 회사가 이제 현금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들한테 더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지. 무조건 선행행위가 근기법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그와 모순되는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하니까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회사가 갑자기 현금 돈을 많이 주게 되면 부도나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는 더 불리한 현상이 생기면 오히려 근기법에 반하는 취지의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그 두 번째 문단 예외사항 1번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선행행위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붙여가지고 법정 수당을 요구했어요. 그게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리고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후행행위가.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이지만 후행행위가 이럴 때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회사 부도나니까.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기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회사가 부도나는 거 아니고 회사가 뭐 돈 빌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근로자의 법정 수당 청구를 배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건 이 원칙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알아두시라는 거죠, 예외도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판례는 이제 그 23페이지인데 이제 교재 2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의료법인 병원 같은 게 부도나면은 이제 환자들이 치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의료법상의 규정들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겠죠.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세요. 그 밑줄 친 부분, 첫 번째 밑줄 친 부분까지는 앞에서 삭제하라고 했던 그런 얘기인데 밑줄 친 부분에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제공하거나 신뢰하는데 정당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반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이게 이제 신의칙의 일반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이게 이제 원칙이죠.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신의칙 위배되는 권리 행사한 이유로 배척, 즉 후행행위를 배척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거기까지 끊으시고 원칙이잖아요, 원칙. 근데 이제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신의칙 적용 일반 요건을 갖추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아까 얘기했던 회사 부도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뭐예요? 신의칙 위배가 될 수가 있다. 그게 예외잖아요. 거기까지를 끊고 그게 이제 일반론이니까 복습할 때는 계속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물론 주관식으로 날 만큼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 이 판례 사실관계는 뭐냐? 의료법부터가 이 판례 사실관계예요. 자, 의료법은 의료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의료법인이 뭐 부도나고 이러면은 환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강행규정을 봐야 되겠죠. 세 줄 내려가셔가지고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료법 위반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빠져가지고 프린트 1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에 예외사안 2번이 지금 보시는 판례인데요.
자, 요게 이제 그 판결에서 판결 요지에서 나온 거 제가 조금 더 줄여놓은 건데 이것도 길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제가 그 박스 바로 이어보면 정리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요걸 읽은 다음에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이 또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그 23페이지에도 가피를 해놓으시면 돼요. 일단 그 요지를 보세요. 갑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이 토지에 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신축. 그래서 이제 갑 의료법인, 그러니까 갑 의료법인의 이제 재산이에요, 토지가. 근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건물. 그러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으니까는 뭐 토지 사용 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뭐예요?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 그러면 아까 의료법상에 뭐 지상권도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라는 게 뭐 매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거 다 처분행위죠. 그 지상권 등기를 해놓고 그다음 뭐예요? 갑 의료법인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을 맺어가지고 여기다 뭐예요? 갑이 병원을 운영했단 말이죠. 병원을. 그래갖고 35년 동안 병원을 쓰다가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법인에 뭐 이렇게 이사장 바뀌고 하면 또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뭐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소멸에 따른 뭐예요? 말소등기 청구를 한 거죠. 말소 청구. 그러면 선행행위가 35년 전에 지상권 설정해 준 것 자체가 뭐예요? 의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분행위 할 때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상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행위 자체가 뭐예요? 선행행위 자체가 이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뭐예요?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뭐예요? 처분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에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의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의료법 위반한 선행행위에 대해서 후행행위로서 저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 그럼 후행행위가 적법한 거란 말이죠. 그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지상권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건물 철거하면 병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의 취지에 오히려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행행위가 뭐예요? 후행행위가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보시면 프린트에 갑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토지에 을 지자체가 건물을 신축하고 갑은 을에게 지상권 등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을과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건물에서 뭐예요? 병원을 운영한 거예요. 3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다가 지상권이 의료법상의 시도지사 허가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논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논거는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시고 결론은 뭐예요? 밑줄 치고 내려가셔서 지상권 등기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럼 청구 기각이 됐겠죠? 청구 기각.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제 요걸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약해서 한 두세 줄로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라서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맨 밑에 정리를 보면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지상권 설정은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의료법인과 을이 위탁경영계약 체결한 다음에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이게 뭐예요? 의료법 취지에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읽어보시라고 한 부분에 나와요. 의료법 취지에 반하지 않죠. 그럼 오히려 건물이 철거당하면 병원이 없어지니까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경영 체결한 것이. 따라서 의료법인의 을에 대한 말소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행위 자체가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말소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예외 사안 두 가지죠. 지금 정기상여금하고 의료법인 사안하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객관식이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최근에 객관식 문제들이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주관식이 낼 만한 정도는 아니죠. 근데 뭐 주관식에 나와도 뭐 판례 알면은 뭐 그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복습하실 때 그 정기상여금 사안하고 의료법 사안을 그것들을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서 압축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6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정기상여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6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자,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기법 강행기준 위반에서 무효일 때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권리 행사로 배척한다면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선행행위가 강행기준 위반으로 무효인데 무효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칙 근반호 위반으로 배척하면 이제 강행기준 위반의 선행행위가 살아있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 뭐예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나오겠죠. 그래서 노사합의 내용이 강행기준 위반한 이유로 무효 주장에 예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그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예외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 논이죠. 원칙과 예외. 그래서 뒤에 나온 것은 말씀드린 전기상역 어쩌고 그런 사실관계니까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따라서 오른쪽 두 번째 줄에요. 7페이지에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 그렇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신의칙 예배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못하니까 이 기준을 설치해주고 판단해 봐라라고 해서 하급심에다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는 판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줄 부분에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합리적 경영 예측이 가능했다면 악화를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뭐예요?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돈이 얼마 더 추가로 많이 안 든다. 그 정도는 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행행위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판단해 준 거니까 그런 것들 압축해서 뭐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5월달 판결에 보시면 요지를 볼까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칙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등등을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죠. 계약에서 이러한 의무는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정 고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 번째 줄에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 거기를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문제된 게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지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부터 미리 알려줄 것도 있지만 이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각주 2번에 보면 이건 뭐 그 당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그 맨 밑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주에서 밑줄 친 부분에 정수기 회사죠. 의뢰사가 얼음 정수기에서 방리되고 뭐 등등이 검출된 사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게 알려서 이건 그때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하지 않아 가지고 갑이 건강과 밀접 관련 있는 마실물에 대한 선택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다. 그래서 뭐 청구한 거예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 선택권 침해로 갑 등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권을 인용한 판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으면 당연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고지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지에서 아까 그 세 번째 줄에 밑줄 세 번째 줄에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가 뭐예요? 그래서 얼음 정수기 판 이후에 뭐 어떤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배를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객관식 지문에 그 사실관계가 안 나오더라도 그 아까 밑줄 친 부분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지된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정수기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객관식으로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자 8페이지에서요. 8페이지에 공인중개사나 이것도 객관식 용어이죠.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거기에 동감 쳐주세요.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거기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 그럼 뭐예요? 이제 자기가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제 의뢰인이 그릇된 정보를 아예 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지하철 뭐 생긴다. 근데 그 계획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긴다고 알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서 계약 체결했다면 뭐예요? 선관 의무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 의무를 지켜서 중개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이제 중개 의뢰인은 중개사를 상대로 체불도 되고 불법 손배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도 될 거고 불법 손배도 될 거고. 그래서 객관식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객관식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도 뭐 신의칙 얘기여서 이제 그 파란색 글씨를 보면 권리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의칙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 이런 것들은 시험에 뭐 출제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뒤에 부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그 밑줄 친 부분만 일반론인데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효 원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지나도록 권리 행사하지 않아서 그럼 뭐예요? 의무자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럼 뭐예요? 실효 원칙이잖아요. 실효 원칙. 그럼 뭐 일반론 보시면 되고 뭐 회생 절차 이런 것들은 뭐 안 봐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이걸 자꾸 반복할 필요 없고 한번 읽고 복습할 때 이런 걸 지우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 3월달 판결도 보면 권리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뭐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고통을 주고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면은 권리 남용이고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 남용의 요건은 우리 판례가 세 가지로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 남용과 관련해서 이게 권리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객관적 요건하고 이제 주관적 요건.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밑줄 앞에까지 지금 읽은 부분은 뭐예요? 객관적 요건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뭐예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판례잖아요.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내심에서 하니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당한 이익을 거래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사정을 검토해가지고 뭐예요? 주관적 사정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죠. 이러한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너한테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판례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주관적 요건 아예 필요 없다. 객관적 요건만 검토하고 주관적 요건은 충족 안 해도 필요 없다. 판례 두 개 뭐 있어요? 상계권하고 상표권 있잖아요. 상계권 남용하고 상표권 남용. 그래서 상계권 남용에서 뭐 유명한 판례잖아요. 대전백화점에서 뭐 부도난 회사의 채권,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양수해가지고 이제 상계하겠다라는 상계권 남용에서는 아예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판례 두 가지 있죠. 일단 그냥 객관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나온 거잖아요. 한번 읽고 지우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으로 가서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페이지 첫 번째 판결지 1번의 의사능력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미나 결과를 인식력, 얘기력. 그래서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런 거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키워드로. 그래서 인식력, 얘기력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정신적. 따라서 그게 개념이고 의사능력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만취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면 의사문력이어서 뭐예요? 그 계약은 무효란 말이죠. 무효. 특히 어떤 법률 행위가 이게 이제 보통 뭐 근저당권 대출 이거잖아요. 이 사안도 그런데 일상적 의미만을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을 때는 그런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미 효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판결이 이번에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 뭐예요? 교육 받으면은 뭐 슈퍼 가서 라면 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대출 계약이 뭐고 저당권이 뭐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문력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 획일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되면 아무리 천재여도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선고를 받으면 되는데 의사문력은 뭐 선고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당시 의사문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결지 이번에 근거법이 이제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르면 뭐예요? 두 번째 줄 뒤에 지능 지수가 얼마 이하인 사람은 지적 장애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보기에는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의학적 질병이나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죠. 반면에 밑줄 친 부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의사 능력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법에서 그냥 지능 지수를 70이라고 해준 거지. 예서 지능 지수가 75라고 해가지고 의사 능력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 문력은 구체적인 법률, 그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획일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라라고 해서 이것도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3번이 이제 그 사실관계죠. 그 사실관계 간단히 보면요.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 갑이 을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속였을 거 아니에요, 갑을. 그래서 을회사가 갑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그 당시 의사문익이어서 무효다라고 이제 항변한 거겠죠. 그래서 갑이 대출 약정 당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의사문력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라라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밑에 사실관계니까 뭐 사실관계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 기존 판례들이지 뭐 새로 나온 게 아니죠. 그다음에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요건 이제 뭐 형소법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요지를 보세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는 누구예요? 법정대리잖아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부재자가 선임하고 나가면은 그건 임의대리인데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죠. 그럼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대상인 부재자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때 부재자 재산 관리는 형소법상 법정대리로서 뭐예요? 고소권자다. 이제 일단 객관식으로. 그래서 잔뜩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각주로 빼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형소법 얘기는 형소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밑줄 쳐놓은 거예요. 각주 4번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법원이 선임했으니까. 그럼 이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관한 관리인이니까 관리 행위 한정, 관리 행위 동그라미 쳐두시고, 따라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행위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뭐도 포함된다고요? 형사 고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는 이런 것도 이제 객관식 질문에 나올 수 있죠. 관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았다면 독립한 고소권자가 된다. 그런 것들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에 뭐 고소권은 일심 저소권이 그건 뭐 형소법 얘기니까 밑줄 친 부분에 내려가 있어서 부재자 재산관리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하여금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사익행정적 이익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잔존,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종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잔존 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고 혹시 살아서 돌아오면은 전부 인계하는 게 제도적 취지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객관식으로 결론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판례 보면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의사능력의 개념을 앞에 보셨고, 이것도 좀 전에 판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증명책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의사 무능력자였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하나의 무효 사유잖아요. 무효 사유. 그러니까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를 머릿속에 다 담아놨다가 뭐 반환 청구한다.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뭐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의 이제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은 기록형에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사령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진모 이럴 때 좀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정도로 보시고, 자 법인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45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